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아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끔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 흔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가한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풀 때마다 이렇게 야이어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 보러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마,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 시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아,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크게 어려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무난한 삶을 살았었죠.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건 남의 얘기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태까지 잘 살아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남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무난하게 살아왔던 제가 버틸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은 당연히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제 마음대로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사람 사는 인생에 있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경험하게 된다는 걸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늦게 온 것뿐 저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들 중 먼저 아픔을 겪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여기 사연 채널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아픈 마음 치료받아 새 삶을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부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 낳아 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 어느새 저도 흰머리가 군데군데 올라오기 시작했고 애지중지 키운 딸은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목도 가누지 못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결혼할 나이가 돼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참 보기 좋았고 오래오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랬어요.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가도 되죠? 한동안 엄마 집에 가지 못했잖아요. 할 얘기도 있고요. 저희 남편이 인사드린 지 오래됐다며 찾아뵙자고 먼저 말 꺼냈어요. 많이 바쁜데도 시간 내서 엄마 아빠 얼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날은 시간 비워두세요. 유서방 쉬는 날도 없는데 이참에 푹 쉬지 뭐하러 온다고 그래.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맨날 새벽 늦게까지 집에 와서도 업무 보느라 힘들어 한다면서. 이번 주말에 안 와도 되니까 그런 걸로 부담 갖지 마.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너무 피곤하면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전날까지 생각해보고 움직이렴. 나중에 너희 아빠랑 시간 맞춰서 우리가 올라가든지 할게. 딸은 제가 보고 싶었는지 무조건 주말에 오겠다며 약속 잡지 말고 기다리라는 기대 섞인 말을 끝으로 전화기는 끊어졌습니다. 주말에 내려와 웃고 떠들며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라 저도 딸이 온다는 말에 기대에 부풀었고 설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딸과 함께 저녁에 대화하며 시간 보내는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둘만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서 뭔가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저희 딸과 함께 했던 생활을 정리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약이라고 저를 위로해줬지만 딸이 더 이상 제 옆에 없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우울증까지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아픈 마음을 치료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 제 딸 결혼시키고 떠나보냈을 때 그때의 불안감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현실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딸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남편과 잘 지내왔었어요. 저에게 항상 많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유서방 또한 항상 저희 가족에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사위와 딸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로 항상 차려주었습니다. 서로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너무 반가웠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하느라 너무 좋았어요. 남자들이야 당연히 일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저는 결혼 생활은 어떤지 틈틈이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게 좋아 보였어요. 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이유는 제 딸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임신 초기였고 착상도 잘 되고 건강하다며 초음파 사진도 보여줬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임신 초기라 몸조심해야 한대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잠시 쉬려고요. 같이 상의하고 결정한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보다 아이가 우선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 좀 놀라긴 했는데 너희가 아이를 빨리 가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 워낙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아서 몇 년 뒤에나 계획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정말 축하하고 몸 관리 잘해야 하는 거 알지? 네, 걱정 마세요. 지금도 관리 잘하고 있어요. 아참, 아빠 요즘 하시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건축업도 많이 침체되어 있던데 아빠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일거리는 끊기지 않고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도 꽤 큰 구역이 들어와서 그곳 전부 구축하려면 5년 정도 걸릴 것 같네. 밥 벌어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러고 보니 유서방 사업이 요즘 엄청 잘 된다며? 네, 최근 들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발로 뛰며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더 바쁘게 움직여서 지연이와 뱃속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돈 벌어야죠.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 확장을 할까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가지고 있으신 게 없다면 따로 대출 받으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물 들어올 때 너 저울하잖아요. 유서방 정말 대단해. 부모 없이 여기까지
홀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이든 악착같이 하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 사업을 하려면 독한 마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남들처럼 그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거든. 자네는 분명 성공할 걸세.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사업 준비 열심히 하게. 내가 뒤에서 밀어줌세. 남편은 딸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유서방이 자리를 잘 잡길 바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는지 뭐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같았거든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올라온 만큼 남들과는 좀 달랐어요. 재산을 따로 보관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따로 만들어 놓은 금고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자금이 모일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놓은 금괴가 있었어요. 열심히 돈 벌어 금괴 하나하나 쌓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금괴를 쌓아 놓았죠. 남편은 금의 가치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사위에게도 봤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모든 걸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운영하는 사업에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줬고 하루가 다르게 무서울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 제 딸과 만났을 때는 사업 운영이 잘 되는 편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없는 상태라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을 위해서 꼭 성공하겠다며 확실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는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 관계도 잘 유지해줬어요. 너무 고마웠죠.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면 온 가족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잖아요. 하지만 사위는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만 가득한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딸의 배도 점점 불러왔고 저희는 또 한 번 자리를 만들어 가족 모두 모여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그날은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딸이랑 싸운 건가?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내 땅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무슨 사업 하나 확장하려고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죄다 사기꾼들 같아서 믿기가 힘드네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본사만 국내에 있고 사업장은 해외에서 굴리는 게 더 좋다고 하던데 국내에서 물건 만드는 게 투자 대비 마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에요. 아버님은 저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유서방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를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리고 국내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아무리 땅덩어리가 비싸다고 해도 그것 또한 자네 재산 아닌가. 해외에서 싼 땅에다 사업장 차리고 물건 만들어 들여온다고 해도 그 시간의 노스를 생각한다면 결코 절약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품질의 차이 아닐까?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면 자네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만들어 오는 제품은 아무래도 자네의 손이 덜 탔기 때문에 그만큼 불량률도 많을 거고 거기에 나오는 금전적인 부분들도 상당한 손해를 볼 것 같네만.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니 판단은 자네가 하길 바라네. 내가 자네 같으면 국내에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운영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되네. 그럼 우리 남편 투자자는 아빠로 하면 되겠네. 우리 아빠 자금 엄청 많거든. 어때요? 괜찮은 생각이죠? 투자자는 가족이 하는 건 좀 그렇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등 돌려야 할 정도로 상처받을 수 있거든. 남편은 사위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투자자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는 그냥 주는 게 맞는다고 하면서 정 힘들면 모자라는 부분들은 도와주겠다고 사위의 걱정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주었어요. 아무래도 돈 얘기만 자꾸 나오니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환시키기 위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아이의 이름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분위기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는 돈 얘기는 좋은 게 아니란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딸과 사위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위의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남편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금고에 있던 금괴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 가족이 잘 되는 게 우선이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남편은 개인 금고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나왔고 씁쓸한 표정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 띤 얼굴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모아두었던 금괴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많은 양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사위가 더 크게 성공하면 금고의 금괴를 꽉 채워줄 거니 걱정 말라고 위안시켜줬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 출근을 했고 저에게 쪽지 하나 건네주며 나중에 펼쳐보라고 하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나서 받은 쪽지를 펼쳐봤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본 남편과 저만 알 수 있는 문자였어요. 예전에 남편과 취미생활로 암호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힘들 때 좀 더 가까워지려고 특수 문자 단어를 만들어 조합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사용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남편이 저에게 암호를 건넸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저희가 생각해서 만들었던 암호였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쪽지로 적은 뒤 사진 찍어 보내줬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부부싸움이 났을 때 그때 많이 사용했었죠. 한 글자 한 글자 단어를 맞춰봐야 했기 때문에 글자를 완성해 가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전부 풀어졌었죠.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고 밀려있던 집안일을 추억을 곱씹으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핸드폰이 아닌 회사 전화번호여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린 떨려오는 목소리는 저를 털썩 주저앉게 만들었고 맨정신으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분명 웃으며 대화를 나눴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며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불행은 저를 버틸 수 있게 만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돌아와 달라고 소리치며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고 매달려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바라보고 있던 딸도 주저앉았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거부했습니다. 사위는 저와 딸이 쓰러질까봐 옆에서 최대한 진정시켜줬어요. 그리고 왜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건축 현장에서 남편이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고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은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남편의 물건을 도저히 정리할 수 없었고 그 흔적들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사위와 딸이 걱정이 많았는지 거의 매일 밤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해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딸의 배가 벌써 만삭이 되었고 그걸 보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태어날 손자 얼굴도 못 보고 떠났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삶에 불행이 찾아오니 충격적이게도 더 큰 불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야 저희도 힘내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빠도 편히 눈을 감죠.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걱정을 끼친 것 같구나. 미안하다. 늦었는데 자고 가든지 하지. 밖에 눈도 오는데. 조심히 운전해서 가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엄마가 빨리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머님 뒤에는 항상 저희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 태어날 손자만 생각하세요. 딸과 사위마저 없었다면 저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손자까지 생각하니 제가 매일 슬퍼하며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게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슬픔은 묻어두었습니다. 털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딸과 사위는 집으로 돌아갔고 집 정리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었고 운전 조심히 하고 천천히 집에 들어가라며 문자 한 통 남겼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도 남을 시간인데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워낙 피곤해도 잘 도착했다는 문자 한 통은 남겨줄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전화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으로 가던 도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딸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습니다. 만삭인 상태에서 당한 교통사고라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났고 사위 또한 수술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발 모두가 무사하게 기도했지만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손자와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에 밀려오는 충격적인 상황들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이 들었어요. 사위는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위 또한 위급해 보이는 상태였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사위를 뒤로하고 저는 딸의 장례식을 홀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말리고 아침이 돼서 집에 가라고 했으면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한이 되었고 쏟아낼 대로 쏟아낸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멍하니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서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위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기 아내와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으로 버티지 못할 텐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앞이 막막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이 나고 사위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사위 역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는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했고 간호사분들은 사위를 진정시키려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말은 했지만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네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위로도 저와 사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퇴원을 하려는데 퀵이 하나가 배달이 와서 물건을 건네봤더라고요. 일적인 문제 같았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 내용을 확인하더니 접어서 품에 넣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저와 함께 간 곳은 남편과 딸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납골당이었어요. 둘 다 밝은 웃음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위는 제 딸 사진 앞에서 오열하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납골당에서 시간을 보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희는 벤치에 앉아 추운 바람을 맞으며 슬픔을 날려버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죠. 그런데 사위가 저에게 서류를 건네더라고요. 병원에서 봤던 서류 봉투였고 그 안에 있던 건 꽤 지저분해 보이는 종이 한 장이었어요.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말들이 쓰여 있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사업 운영 관련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려 지금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네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니 어쩌겠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끌 수 있게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이 달린 문제라 이런 상황에 돈 얘기를 꺼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님과 단둘이 얘기할 때 모든 재산을 제 아내에게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까지 이렇게 되니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네요. 경찰분들은 아무래도 사고가 난 이후에 힘겹게 작성한 거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고 건네받았는데 혹시 어머님은 이 글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위가 건네준 종이 한 장의 내용은 길지 않고 상당히 짧았습니다. 글씨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려 있었지만 남편이 적은 글씨는 저만 알 수 있는 암호로 된 글씨였어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머릿속으로 번역을 하는 순간 충격적이게도 그 안의 내용은 사위가 범인이라는 믿을 수 없는 단어였고 너무 놀라 종이를 쥐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는 뭔가 눈치를 챘는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냐고 물어봤고 괜한 오해를 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의식을 잃기 전에 썼던 글씨라 아무래도 정상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의 유품이니 제가 가지고 있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무리 지었어요. 사위는 저를 계속해서 빤히 쳐다봤고 뒤이어 운영 자금에 대해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금고안의 이 자금을 일단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다시 갚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대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자금을 얻을 데가 없어요. 확장하던 중에 발생이 된 문제라 엎을 수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몸도 성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 나온 김에 어머님 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죠? 사위는 떨고 있는 저를 부축해서 일으킨 다음 차에 태웠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움직였어요. 피곤한 척 고개를 돌려 눈을 감으면서 어떻게 남편이 남긴 종이에 내용이 맞는다면 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고 해서 남편이 남긴 종이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위는 도착하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전까지 엄청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얼굴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고 통화하는 사람에게는 자금 융통이 될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공사 진행해달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이 나자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하는 말이 남편의 금고가 어디 있냐는 말이었어요. 나도 남편의 금고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네. 워낙 나한테 비밀로 하고 있어서 집안 어디에 있을 텐데 철저하게 비밀리에 숨겨놓아서 이 집 전체를 부수지 않는 이상 찾기 힘들 걸세.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자금은 빌려주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힘드니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부탁하네. 오늘은 돌아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 몸이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사업장은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 방이 여기였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일단 찾아봐도 되잖아요. 어머님 혼자 찾는 것보다 제가 같이 찾아줘야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정 피곤하시다면 먼저 방에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 줄 알면서 지금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만 돌아가 주게. 아이씨, 뭐라고요? 살아있는 저는 그냥 집에 박혀 있으라는 말이에요? 나도 사고 당했는데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돈을 안 빌려주는 아버님이 벌 받은 거죠. 언제는 말만 하면 준다고 해놓고서 입 싹 닦으시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우리 남편 밀었니?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야? 남편 재산을 전부 우리 딸에게 건네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거냐고. 우리 둘만 있는 공간이다. 솔직하게 말해. 뭐야, 알고 있었네. 어떻게 알았대? 내가 장인어른 밀은 거? 그 안에 종이 진짜네. 지연이가 그랬거든. 둘만 아는 암호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혹시 몰라 종이 보여주니 바로 손을 떨면서 반응 오더라.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금고 있는 위치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당신도 뒤따라가게 만들어줄게. 알겠어? 금고 어디 있냐고? 사위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한 전부를 저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피해 도망쳤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금고가 있는 방으로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저를 따라온 그놈이 화를 내자 금고를 보여주고 말았어요. 문을 열라고 했지만 저도 진짜 비밀번호는 알지 못해 모른다고 말했고 화를 내며 당장 알아내라고 소리치는 틈을 타 금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버튼은 보안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눌러야 한다고 저에게 금고를 설치할 때 남편이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보안팀에게 초인종을 눌렀고 그 사이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둑이라며 잡아달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요. 모든 내용은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CCTV에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순순히 잡히지 않더라고요.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면서 일이 복잡해졌고 그 뒤를 경찰과 보안팀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으로 도망치던 그놈이 빠르게 지나치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경찰분들은 사건의 경위를 알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모든 계획이 저놈 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사건은 종결이 되긴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고를 당하면서 이놈이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고 아무런 의식조차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을 거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살아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닌 상태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인생마저
망쳐버린 이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병원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남편과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놈이 그냥 누워만 있네요. 부모 없이 자라서 배워먹지 못해 그런 걸까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이놈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고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적어 내려갔지만 더욱더 화만 치밀어 오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놈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의 벌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벌이 저희 가족을 보낼 만큼 크진 않겠지만 할 수 있다면 뭐든 하려 합니다. 그래야 저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욕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행동의 결과는 너무 뻔한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동서와도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동서와도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이런 삶에 적응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옷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지고 가서 입으세요. 사이즈도 괜찮죠? 또야? 매번 부를 때마다 안 입는 옷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으세요. 형님이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저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정리할 것들 중에 그나마 입을 만한 거 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형님도 옷장에 꺼내지 않은 옷들 좀 처분하세요. 아끼면 뭐해요? 나중엔 다 낡아서 해질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형님도 버릴 건 버리고 제가 드리는 걸로 새로 채우시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 어때서? 이것도 경민 아빠가 5년 전에 선물해 준 거야. 꽤 비싼 옷이라고. 동서도 멀쩡한 옷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골랐으면 나한테 좋겠어? 기분 따라 아무거나 막 사 입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동서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옷장도 꽉 찼어. 원래 버는 만큼 쓴다고. 형님네는 없이 사니까 옷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할지 몰라도 저희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돈도 많은데 이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쇼핑이 취미고 스트레스 푸는 요소예요. 솔직히 제가 드리는 옷들 보면 거의 다 재판매할 수 있는 명품 옷들이잖아요. 나이에 맞게 옷을 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조만간 또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동서의 집안은 워낙 부유해서 돈에 대한 씀씀이가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니 일단 받았습니다. 딱 봐도 10번도 안 입은 것 같은 옷들이라 너무 아까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준 옷들은 옷장에 보관만 해둘 뿐 제가 직접 입은 적은 없었네요. 옷만 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옷이나 가방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야 워낙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어서
명품 옷과 잘 어울리지만 저는 평범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옷만 명품을 걸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불만을 가져왔었죠. 자기가 선물해준 옷을 왜 입지 않냐며 얼굴을 붉히길래 사정을 얘기하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입기로 하고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바뀌면 잠깐 만나길 원하고 계셨죠. 큰 약속이 없던 터라 시간도 남아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저와 마주한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불만을 털어놓고 계신 시모를 보며 당황했네요. 너 이번에도 둘째한테 헌옷까지 받았니? 맏며느리나 돼선 막내한테 그런 걸 받아서 되겠어? 버리긴 싫다고 주는데 어떡해요. 제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걸요? 그렇다고 받은 옷들을 의류수거함에 넣을 순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건 아니시죠? 곧 경민 아빠 퇴근 시간이라 저녁 준비해야 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에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차 이미지 좀 쌓으려고 봉사활동에 참석하신다는데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고비는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늦지 않게 오도록 해라.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갇혀 입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봉사활동이요? 그때 시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이미지를 쌓으려고 참석하신다는 게 저로서 좀 그런데요. 아버님 사업이야 지금도 워낙 잘 돼서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보약이니까 매일 저녁에 챙겨 먹이고. 요즘 끼니를 많이 거르니? 내 아들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헬쓱해져 있던데 내가 이런 거 챙기기 전에 네가 알아서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너를 불러서 건네줘야겠어? 시무가 저를 부른 이유를 알고 난 이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모와 잠깐 만나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챙겨주신 보약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건강관리 때문에 부쩍 운동량이 늘어서 살이 빠진 건데도 시모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저는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항상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순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저에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네요.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시모는 이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초에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의 행동이었는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동서가 시모와 쿵짝을 맞추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과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시모의 옆으로 다가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좀 늦으셨네요. 오늘은 그래도 신경 좀 쓰셨네. 그 옷 제가 최근에 선물해 드린 거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어차피 잡일은 네가 다 할 텐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고 왔어야지. 적당히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누가 나보고 명품 옷 걸치고 오라고 그랬니? 여기가 패션쇼 하는 데야?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얘는 적당히가 없어. 저기 일하신 아주머니한테 가서 작업복 좀 빌릴 수 있냐고 좀 여쭤봐라. 걸친 옷만 명품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가품인데 빛이 날 일이 있겠어? 저 옷이 저희 막내 며느리가 안 입는 옷을 큰 며느리한테 선물해 준 건데요. 상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옷을 입어도 품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오히려 너무 창피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천조가리 걸치는 게 쟤한테는 훨씬 어울리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는 화장까지 짓게 해선 오늘따라 더 창피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원래 명품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때깔이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어야 그것에 품격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왜 천민 양반이 옛날부터 있었겠어요? 천민이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는다 해도 그 신분이 어디 가겠어요? 겉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큰아드님 결혼시키신 거 후회하시죠? 저도 큰며느님 얼굴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사님 집안의 며느님이라는 말에 좀 놀라긴 했네요. 도대체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씹을 거리가 없어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모는 저를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을 하고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동서까지 맞장구 치면서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온 거였는데 가족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생활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작업복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그 옷으로 한복을 한 다음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모와 동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오더니 차 문이 열렸고 시모와 동서는 그 차를 보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였네요. 다른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시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제 앞으로 다가오셨고 저는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내며 시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나 무뚝뚝하셨던 시부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건네 주셨네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땀을 흘리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업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데. 집안일에 언제나 묵묵히 솔선해서 나서주는 이런 며느리 솔직히 찾기 힘들지. 그런데 당신이랑 둘째는 여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수다 떨러 온 거야? 여기 명품 옷 자랑하러 왔어?
누가 잘 사나 못 사는지 평가로 온 자리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에 큰 며느리만 정상이야?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나 대신 일단 봉사활동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의 막내 며느리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며느리가 땀 흘리며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어? 분명 내가 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정신 상태들이 그렇게 썩어 빠졌으니 이 사이가 발전이 없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랑 인연 끝내고 막내 며느리 너도 당장 내 아들과 이혼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테니 당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어서 거들어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들을 보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장 엉덩이 안 뛰어? 시부가 예고 없이 나타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모와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부의 말에 급하게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곤 제 옆에 다급히 와서는 뭐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시모에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서도 옆에서 저를 따라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신 시부는 다른 쪽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으셨네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일부러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고 저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만 봉사활동을 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다른 분들과 수다 떨고 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머님 말만 듣고 옷을 갖춰서 입고 온 건데 오히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온몸에 명품 안 걸치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치로 보이고 그 돈 모아서 제 자식들 결혼하는데 보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아 아끼면서 생활하는 건데 저를 지금 천민으로 낙인 찍으셨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양반 집안이니까 저를 아래로 보면서 커피들 마신 건데 제가 왜 그런 일들을 아버님께 포장을 해서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양반이면 아버님처럼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양반이시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는 행동은 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쓸데없는 대화 주고받을 시간에 하나라도 봉사활동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충 알려드렸으니 여기는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저는 아버님 쪽으로 가서 일손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동서, 안 입는 옷 선물해 준 건 고마운데 험담할 거면 앞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고 있었네요. 그렇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드렸고 바쁜 일정 때문에 중간에 시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차를 타고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와 동서는 작업하고 있던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눈빛으로 벌써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부의 귀에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는 화를 삭히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모와 동서가 저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네요. 내가 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는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고 온 게 아무래도 제일 서운하네요.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랑 제가 아버님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어머님이 지금까지 봉사를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 거라고 변명이라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눈치도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아버님 눈빛 보니까 심상치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원래 가식적인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나처럼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사는 거야? 형님이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밉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하게 혼을 내셔야 한다고요. 요즘 너무 풀어주셨나 봐요. 그러게, 그동안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기가 죽은 것 같아 웬만하면 쓴소리 하지 않았는데 얘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어오르려고 하네. 너는 시애미가 만만하니? 보잘것없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야? 신분 상승했다고 눈에 패는 게 없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하거라.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짓이 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살려면 최대한 숨죽이며 지내라고 했을 텐데.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20년이나 넘게 지내왔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힘들게 봉사활동했다고 저녁 한 끼 먹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빠가 봉사활동하러 가셨을 때 쓴소리 좀 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재수 씨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내 동생이 알고는 있나? 집에 돌아가서 괜히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당분간 어머니랑 재수 씨 안 봤으면 좋겠어. 이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안 된다니까. 남편과 시부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시모와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도 안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부가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분명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약속을 잡으셨네요. 시부도 시모의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집안에 이혼이라는 흠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죠.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한동안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쇼핑을 해서 버려질 옷들이 쌓이다 보니 그걸 저에게 주려는 것 같아 보였죠. 쓸데없이 엮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길래 한숨을 쉬며 저희 집 문을 열었고 동서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이유를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찾아온 거야? 나는 이제 옷을 그만 받고 싶다니까. 동서한테 옷을 받아봤자 나는 어차피 잘 입지도 않아. 그냥 가지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팔던 아니면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싫다는데 왜 자꾸 주려는지 모르겠네. 웬만하면 우리 특별한 행사 때 말곤 안 받으면 좋겠어. 그래도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형님이 가족이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두세요. 저 아니면 이런 거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없이 살면서 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호의나 고맙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과일 정도는 내주셔야죠. 동서, 지금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놓은 옷가지들을 발로 미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안 입는 옷을 나한테 무작정 떠밀어 버리는 거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없이 산다고? 안 꾸미고 사치 안 부리면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동서 집안보다 못한 것뿐이지 웬만한 집안들보다는 잘 살고 있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한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저도 더 이상 생각 없이 막 나가는 동서를 봐줄 수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동서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찰분들께 왜 동서를 연행해 가려고 하시냐며 물어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방금 이분께서 소지하고 계신 옷들이 전부 다 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요. 안에 있는 증거물품은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따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옷들을 몰래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게 CCTV에 전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여러 군데 백화점을 돌아다니셨고 따님이 몰래 옷을 입고 나온 게 포착되었네요. 그럼 일단 집안에 있는 증거물품들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일단 증거물품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있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건네주신 옷을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분들의 수사에 협조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과 저희 집안 그리고 동서 집안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동서와 조카는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와 조카는 한참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동서는 자식의 범행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조카는 소년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도벽이 있었고, 동서는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전부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심사원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의논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행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석방은 불가피하다고 판정 내리게 되었고, 정신과 담당인 제가 소년원에서 조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닌 소년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과 다르게 수입이 적은 편이라 시모는 잘 사는 동서지방과 저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리고 조카는 차후에 소년원에서 나와서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 상태가 호전됐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동서는 구치소에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잿빛이 돼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집안의 수치라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태의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동서는 자기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엄마로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동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계시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